게임만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안녕하십니까. 크로스오버 투어 자연의 탐색 비드 활용 현미경과 망원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드를 활용하는 분야나 그 적용 사례는 범위가 워낙 넓고 그리고 종류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분류 체계만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미징 옵틱스, 빛과 관련된 어떤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광학 분야, 또는 넌 이미징 옵틱스,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광학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미징 옵틱스는 우리가 결상광학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망원경, 현미경 이런 게 있는데 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광학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카메라 달려있죠. 그 카메라 앞에는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망원경이 되기도 하고 현미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 스마트폰엔 현미경은 안 달려있는데요. 글쎄요, 스마트폰 카메라들도 접사 촬영 기능이 다 있어요. 근접 촬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현미경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넌 이미징 옵틱스, 비결상 광학은 뭡니까? 그런 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목적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조명광학이 있겠죠. 조명광학. 그런데 이게 너무 조명광학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비결상광학을 조명광학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건 아니에요. 조명광학은 비결상광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저기 보이는 것처럼 고구려 고분격화 스타일로 춤을 추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 고양이로부터 빛이 막 번쩍번쩍 나오네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 빛을 이미징 옵티컬 시스템, 그러니까 결상광학 장치로 저 빛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뭔가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은 무엇입니까? 상하 좌우가 뒤집혔죠? 크기도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빛으로 만들어진 어떤 영상이라는 것이죠. 옵티컬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저 이미지를 상하 좌우를 다시 뒤집고 조금 확대를 해보니까 원래 상하고 똑같은 모양이더라. 그리고 비율도 똑같았어요. 라고 하면 아주 잘 설계된 결상광학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징 옵티컬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상의 해상도예요. 얼마나 선명하게 상이 나옵니까? 그리고 얼마나 왜곡이 없이 나옵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고양이로부터 100%의 빛이 나왔을 때 그것이 저 시스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20%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30% 전달되는 것보다 20% 전달되는 게 오히려 상이 더 선명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에너지의 비효율성은 감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상이 너무 어두운데요? 총력을 좀 밝게 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촬영 현장이나 드라마 촬영 현장,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뭔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할 때 엄청나게 밝은 조명을 사용을 하죠. 물론 이미징 옵티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효율성을 무시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해상도에 똑같이 왜곡이 없는 상을 얻는데 A라는 시스템보다 B라는 시스템이 훨씬 밝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밝은 상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설계가 더 잘 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넌 이미징 옵틱스라는 건 뭡니까? 저런 빛을 넌 이미징 옵티컬 시스템으로 집어넣게 되면 나오는 출력은 고양이 상은 없고 그냥 저기서 나온 빛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전달됩니까? 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설계지 고려할 사항은 복사 에너지가 얼마나 전달됩니까? 빛의 에너지가 얼마나 전달됩니까? 얼마나 높은 효율로 전달됩니까? 이런 얘기죠. 상은 안 만들어줘도 좋고요. 오히려 안 만들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방에 저런 고구려식 춤을 추는 고양이 모양의 조명이 천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고양이 모양이 상이 맺혀져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방 조명인데 여러분들이 책만 탁 피면 책 위에 저 고양이가 탁 비쳐. 공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이 맺히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이런 조명광학기라고 해서 꼭 상이 다 안 맺히는 건 아니에요. 노래방 가면 미러볼 같은 거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상이 맺혀서 막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재밌긴 한데 이때는 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명 분포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어쨌든 이런 옵티컬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옵티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광학 소자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겠죠. 대표적인 경우는 거울이나 렌즈, 그리고 거울들을 조합해놓은 프리즘이나 아니면 필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광학계를 설계한다는 의미는 이런 광학 소자들을 설계하는 과정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거울을 어떤 모양으로 만듭니까? 렌즈를 어떤 모양으로 만듭니까? 프리즘은 어떤 모양으로 만듭니까? 이런 모양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설계된 광학 소자들을 어디에 배치하나요? 정렬을 하는 것이죠. 얼라인먼트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정렬을 하고 이런 정렬을 또 어떤 방식으로 정렬 순서를 정한다거나 그런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하는 컨피규레이션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광학계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설계를 할 때는 빛을 어떻게 취급하나요?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빛의 본질을 생각하면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이기도 하고 포톤이라고 하는 입자이기도 한데 이런 광학계를 설계를 할 때는 저런 본질과는 무관하게 빛을 그냥 광선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렌즈나 거울의 모양을 설계합니다. 얼라인먼트를 합니다. 컨피규레이션을 짜요. 이럴 때는 그냥 광선으로 취급을 해도 다 이게 거의 90% 이상이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렌즈나 거울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 어떤 코팅을 해요. 어떤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 필요해요. 어떤 재료들을 덧붙여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파동광학적 성질들을 좀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빛을 포톤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도 필요하긴 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거의 광선광학으로만 해도 설계가 다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주 쉽네요. 광선, 빛으로 이루어진 직진하는 광선. 빛을 가장 쉽게 다루는 방법인데요. 전제 조건은 빛이 직진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건 서쪽 하늘로 해가 질 무렵에 그냥 한번 사진을 찍어본 건데요. 자, 저 사진 위쪽으로 한번 보세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쫙 뻗쳐나오는데 쭉쭉 뻗어나가는 게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런 현상은 옛날 사람들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빛이라고 하는 건 직진성을 가지는 광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정을 하고 빛과 관련된 어떤 장치들을 설계를 하면 잘 동작을 해요. 근데 실제 경우는 빛처럼 또 직진을 안 하는 것도 없죠. 왜? 빛이 저렇게 전달되는 공간에 있는 물질들을 빛이 전파될 때 매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경우는 공기가 되겠죠. 공기는요 밀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새벽이 되면은 지표면 부근은 차고가 돼서 밀도가 높고 올라갈수록 오히려 밀도가 낮아지거든요. 해가 쨍쨍 나는 낮에는 또 반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빛이 하늘로 올라가다 땅 쪽으로 이렇게 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낮에는 반대로 또 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신기루 현상이고요. 그리고 낮 동안 땅에 막 지표면에 열기가 태양빛이 비쳐져가지고 막 그 땅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에서 공기 밀도가 막 커집니다. 뭐 이제 불불 끓는 것처럼 그 바람이 막 숭숭숭 불어요. 그러면 이런 흔들림 때문에 빛이 막 지그재그로 막 흔들리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아스팔트 그 경계를 보면 어때요? 아지랭이가 보이죠? 그리고 망원경 같은 걸 이용해서 먼 곳을 보면 어때요? 그 영상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빛은 직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 있는 별을 봅니다라고 하면은 그 별이 지구까지 오는 과정에는 중간중간에 블랙홀이라든지 아니면 엄청 중력이 큰 그런 행성이나 뭐 항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주변 공간을 지날 때는 마치 빛이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빛이 휘어서 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광학장치를 설계합니다. 뭐 기껏해야 얼마나 걸 설계하겠어요. 그렇죠. 보통 직진만한 망원경을 하나 설계해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에서는 빛이 직진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등방성, 균질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등방성은 빛이 전파되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 매질이죠. 매질이 어떤 방향으로 빛을 보내든 똑같은 특성을 가져요. 방향에 대한 어떤 의존성, 특징이 없습니다. 라는 걸 아이소트로픽한 매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치에 따른 또 의존성이 없어요. 아래에 있건 위에 있건 옆에 있건 다 똑같은 성질을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균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한 매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렌즈를 만드는 유리, 등방성을 가지죠. 플라스틱, 등방성을 가지도록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균질성? 균질성도 웬만하면 갖도록 만들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등방성이 없거나 균질성이 좀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방성이 완전히 없는 경우를 아이소트로픽한 거에 대응해서 어나이소트로픽하다고 하고요. 이방성을 가진다라고 하고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은 것, 비균질한 것을 이너모지니어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광학 소자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은 대부분 등방성을 가지고 균질성을 가집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빛을 광선으로 취급하는 게 왜 쉬운가 하면 법칙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 자, 그럼 먼저 반사의 법칙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거울이 저렇게 있고요. 거울의 중심에 O라는 점에서 가장적으로 그냥 수직선을 하나 저렇게 그려봐요. 그래놓고서 어디선가 빛이 P점에서 O점으로 저렇게 광선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광선 말 그대로 직선이죠. 그래서 저 광선과 저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 I,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O점에서 반사가 돼서 또 광선의 형태로 나갈 텐데 Q점으로 빛이 나갑니다. 라고 하면은 OQ라고 하는 저 광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 R, 반사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사의 법칙은 뭡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대요. 굉장히 단순하죠. 정반사, 스페큘러 리플렉션밖에 안 일어납니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거울면이 저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구불구불한 면이면 어떻게 하나요? 구불구불한 면일 때는 광선이 닿는 저 O점이 뭔가 구불구불한 면 중에 한 점입니다라고 하면 O점에서의 접선을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입사각과 반사각을 계산하면 돼요. 그럼 그거 계산하는 거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리만 아는 거고 그런 계산은 컴퓨터한테 다 시키거든요. 실제로 설계할 때. 그래서 사람이 계산할 일은 없다. 그거 다 계산하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보통은 다 컴퓨터가 합니다. 두 번째는 굴절의 법칙인데요. P점에서 O점으로 오는 동안은 저 하얀색의 매질을 통과하고요. O점에서 Q점으로 갈 때는 밑에 하늘색의 매질을 통과해요. 그래서 흰색과 하늘색 사이에 경계가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계면이에요. 경계면을 통과하는 순간에만 저렇게 방향이 꺾입니다. 그때 흰색 매질의 어떤 특징을 N1이라고 하는 굴절률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의 어떤 광학적 특성을 N2라고 하는 굴절률로 표시를 하는데 이 N1과 N2는 N1에서의 전파속도 V1, N2에서의 전파속도 V2하고 관련된 값이에요. 무슨 얘기냐? 굴절률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보통 N이라고 표시를 해요. 리프렉티브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진공 중에서의 빛의 전파속도하고 그 매질 내에서의 빛의 전파속도를 비교한 값을 굴절률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공 중에서의 전파속도가 분자에 있고 매질 내에서의 전파속도가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굴절률은 빛의 전파속도가 느릴수록 큰 값을 갖네요. 왜냐하면 전파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매질은 없겠죠. 최고로 빠른 게 빛이 진공에서 전파되는 속도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의 빛의 전파속도는 진공 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의 굴절률은 보통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그럼 예를 하나 풀어봅시다. 진공 중에서의 빛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cm/s인데 유리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2 곱하기 10의 8cm/s예요. 그럼 유리에서의 굴절률은 얼마인가요? 10의 8승은 그냥 분자 분모 지워지고요. 그 2분의 3 하면 되겠죠? 그럼 1.5다. 보통 유리의 평균적인 굴절률은 1.54 정도가 돼요. 근데 왜 1.54라고 하냐면 보통의 유리는 모래 같은 걸 녹여서 만들죠. 모래라고 하는 것은 SiO2, 이산화규소로 되어 있어요. 이산화규소의 크리스탈, 결정이 쿼츠, 석영이거든요. 석영의 굴절률이 1.54예요. 그래서 유리의 굴절률도 대략 그와 비슷한 값이 됩니다. 물의 굴절률은 1.33이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유리하고 비슷한데 보통의 경우는 유리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PC, 폴리카보네이트나 PMMA, 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우리가 흔히 아크릴이라고 하는 것, 굴절률이 한 1.48 정도 돼요. 유리 굴절률은 1.4대에서 2 가까이 되는 값까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질 중에 굴절률이 가장 큰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대략 2.4, 47?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짝거리죠. 굴절률이 클수록 인터페이스에서 반사율이 좀 높아져요. 전반적으로 잘 일어나고. 자, 그러면 저런 굴절은 왜 일어날까요? 글쎄요. 페르마 같은 경우는 빛이 그냥 최단 시간 경로로 전파한대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페르마의 최단 시간 경로 이론은 조금 수정이 돼요. 그래서 최단 시간이 아니라 최단 시간, 최장 시간 또는 항상 같은 시간인 경로를 따라 전파합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 극값을 갖는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통찰력은 대단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가 예전에 한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위에 하얀 부분이 평평한 곳이고요. 밑에 초록색 부분은 보풀하기 같은 게 있어서 개미들이 위에 하얀 부분은 빨리 달릴 수가 있는데 보풀하기가 있는 밑에 부분은 천천히 간대요. 그래서 오른쪽 구석 끝에 있는 먹이를 찾으러 가는 경로를 보면 최단 거리 경로가 노란색 경로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빨간 경로가 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치 페르마가 얘기한 그런 최단 시간 경로를 따라서 개미가 저렇게 간다는 건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원래 개미는 먹이를 찾으러 다닐 때 랜덤하게 모든 방향으로 다 탐색을 나가거든요. 근데 먹이를 찾을 때 페로몬을 분비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페로몬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옅어지는데 먹이를 찾아오는데 성공한 경로들 중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 경로가 시간이 적게 걸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로를 수령을 하다 보면 저런 페르마의 이론처럼 최단 시간 경로를 찾게 되는데요. 그럼 빛이 페로몬이라도 분비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빛이 굴절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인 거죠. 전파 속도가 빠른 매질이 있고 느린 매질이 있을 때 그 인터페이스 경계에서 화면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의 수직한 방향이 빛의 전파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런 식으로 굴절이 된다는 것인데요. 정확히 저 원리로 설명을 하면 굴절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계산을 처음 하고 그 관계를 설명을 한 분이 스넬리우스인데요. 스넬리우스의 초기 논문을 보게 되면 너무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데카르트가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스넬 법칙입니다.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네요. N1, N2는 저 하얀색 부분, 하늘색 부분은 굴절률을 얘기하고 세타 1, 세타 2는 세타 1이 입사각, 세타 2가 굴절각 또는 추가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빛이 Q에서 P로 간다라고 하면 세타 2가 입사각이고 세타 1이 굴절각 또는 추가각이 되겠죠. 자, 저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 P, O, Q로 지나가는 빛의 경로를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이 굴절률이 큰 곳이냐라고 하면 N1보다 N2가 굴절률이 커요. 그럴 때 저 안쪽으로 저렇게 꺾어집니다. 그래서 스넬의 법칙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 빛의 경로를 보고 저런 식으로 꺾이면은 아래쪽이 위쪽보다 굴절률이 크구나. 요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자, 그러면 실제 굴절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둥그런 저 소주잔에다가 빛의 경로를 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식혜를 탔어요. 자, 빛을 위로 올리면 어때요? 경사가 저런 식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밑으로 꺾이죠, 빛이. 왜냐하면 왼쪽 공기 중보다는 저 안에 있는 식혜가 굴절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빛이 꺾인다는 거고요. 경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번엔 경사가 반대가 되니까 빛이 위쪽으로 꺾이죠. 그래서 저런 곡면에다 빛을 넣게 되면 평행한 빛이 들어왔을 때 뭔가 중간으로 모이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영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빛이 공기 유리 저런 경계로 들어갈 때는 아래쪽으로 꺾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유리와 공기의 경계면을 약간 기울여 봅시다. 평행광이 들어갔을 때 밑으로 꺾이죠. 기울기가 반대가 되면 평행광이 들어갔을 때 위로 꺾이죠. 그럼 두 개의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저런 프리즘으로 빛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 부분 쪽으로 빛이 모이게 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프리즘 형태의 렌즈는 빛이 들어가게 되면 한 점에 모이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어떤 한 면으로 빛이 모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점으로 모이게 하게 되려면 면이 프리즘의 모양이 저런 곡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것을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평평해요 라고 해서 플라너 컴팩트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렌즈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렌즈가 아주 얇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얇은 렌즈가 있고요. 렌즈 중심을 통과하는 어떤 축이 있어요. 이거를 광축이라고 해요. 광축과 평행한 빛이 들어가요. 그러면 반대편에 어떤 한 점에 빛이 모이게 돼요. 저런 점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초점은요, 렌즈의 오른쪽에 저렇게 만들어졌지만 반대편에 왼쪽에도 똑같은 거리에 초점이 하나 더 있게 돼요.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든 똑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똑같은 초점으로부터 빛을 저렇게 방대 형태로 보내게 되면 렌즈를 통과한 빛은 평행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렌즈로 평행한 빛이 들어가면 초점을 지나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초점을 지나간 빛이 렌즈로 들어가면 평행한 빛이 돼요.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어느 방향이든 간에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는 빛은 꺾이지 않고 직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렌즈 공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가 렌즈와 초점 사이에 있네요. 어떻게 보일까요? 렌즈 공식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죠. 고양이가 보인다는 것은 어떤 조명이 됐을 때 고양이로부터 산란된 빛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눈에서 산란된 빛 중에 하필이면 그 경로가 반대편으로 연결을 했을 때 초점에서 출발한 것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저 빛은 렌즈를 통과해서 평행광선이 되겠죠. 눈에서 산란된 빛 중에 하필이면 렌즈의 중심으로 가는 빛이라면 그냥 통과할 거예요. 직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저 두 광선을 반대 방향으로 연장했을 때 한 점에서 모이게 될 텐데요. 그런 점들이 만드는 면을 상면, 이미지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양이의 모든 표면에서 산란된 빛들을 다 저 상면에다가 쭉 찍게 되면은 저렇게 좀 큰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저 고양이는 실제 있는 고양이는 아니죠. 저렇게 보일 뿐이니까. 그래서 저런 것을 버추얼 이미지, 허상이라고 하고요. 고양이하고 같은 방향으로 저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립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런 상을 정립허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양이가 있는데요. 돋보기로 한번 볼게요. 어때요? 고양이 얼굴이 확대돼서 보이죠? 방금 얘기했던 정립허상이에요. 근데 돋보기를 고양이로부터 좀 멀리 했어요. 내 눈 쪽 가까이 하니까 어때요? 고양이가 뒤집혀 보였죠? 다시 가까이 하니까 저렇게 고양이는 제대로 확대돼서 보여요. 자, 그러면 왜 렌즈로부터 고양이가 멀어지게 되면 고양이는 뒤집혀 보일까요? 그걸 또 한번 살펴보죠. 자, 그렇게 뒤집혀 보이는 이유는 고양이가 렌즈의 초점 바깥에 있을 때예요.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상이 맺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로부터 산란된 빛 중에 평행하게 가는 빛은 반대편 초점을 지나겠죠. 고양이로부터 산란된 빛 중에 앞쪽 초점을 지나는 빛은 평행광이 될 거예요. 중심을 지나는 빛은 똑바로 나가겠죠. 한 점에 모여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이는 면을 상면이라고 해요. 고양이 귀로부터 나오는 빛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작을 해보면 상면에 맺히겠죠. 고양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빛에 대해서 저 상면 또는 상공간에 점들을 다 찍으면 이렇게 고양이가 뒤집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 고양이,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로부터 나오는 빛은요, 실제 고양이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은 뒤집히긴 했지만 인버트 됐다는 거죠. 그런데 쟤네들은 실상이에요. 리얼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 상에서 직접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 이미지 플레인에 뭔가 산란체가 있다라고 하면 저 부분에 고양이가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상이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고양이가 산란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기다 좀 강한 빛을 비춰줄 거예요. 조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빛을 비춰주고요.
자,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상을 한번 맺어봅시다. 볼록 렌즈. 자, 고양이의 상이 맺혀지는 상 공간에다가 A4 용지를 그냥 대볼 거예요. 그래요? 바로 상이 맺히죠? 그래서 지금 A4 용지가 있는 저 위치에 상이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렌즈와 고양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상이 확대되기도 하고요. 축소되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실상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상을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맺는 것 같긴 하네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저렇게 맺히는 상은 도립 실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눈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의 단면은 저런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수정체가 있고요. 저기 볼록 렌즈의 모양이죠. 그 뒤에 망막이 있어요. 저 위치에 A4 용지가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앞에 고양이가 있으면 A4 용지에 상이 맺히듯이 망막에 상이 맺혀요. 망막에는 저렇게 빛을 감지하거나 색을 감지하는 시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세포들로 얻어진 신호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고 뇌에서는 저 신호들을 분석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죠. 눈의 구조는 카메라의 구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눈에는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 역할을 하는 것이 카메라의 렌즈가 될 거예요. 망막에서 그 빛을 감지하는데 카메라에서는 그 빛을 감지하는 부분이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보통 카메라는 CMOS 센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요. 자, 센서의 구조를 한번 다시 봅시다. 왼쪽은 망막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원뿔세포, 막대세포, 그러니까 간장체와 추상체라고 하는 것들인데 저렇게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고요. 그 앞에 신경세포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은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전달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저런 빛을 감지하는 세포에 전달되려면 그 앞에 있는 시신경들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신경들은 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카메라 센서의 구조인데요. 보통 카메라 센서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왼쪽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벽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거는 전기줄이에요. 배선, 전기적 배선인데 그 단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 배선은 화면 앞에서 뒤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뒷부분에 분홍색으로, 그러니까 빨간색 점들로 찍혀있는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게 빛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그게 시모스 센서인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망막의 구조하고 비슷하죠. 빛을 감지하는 것이 오른쪽 끝에 있고 그 앞으로 배선이 있고 저 배선이 시신경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왼쪽도 그렇고 시신경에 의해서 빛이 가려지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센서도 배선에 의해서 빛이 어느 정도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빛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는 것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가지고 만든 게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뒤집어 놓으니까 배선이 뒤쪽으로 갔죠.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필터가 바로 센서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미지 센서, 시모스 센서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센서의 뒤쪽으로 빛을 넣는 것 같이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런 것을 백 일루미네이티드 시모스 센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는 시모스 센서가 달려있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백 일루미네이티드 방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의 눈은 왜 저렇게 앞으로 시신경이 되어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것이 눈의 구조인데요. 왼쪽이 척추동물의 안구 구조고요. 오른쪽은 문어나 갑오징어의 눈이에요. 1번이 빛을 감지하는 세포고요. 2번이 그런 세포로부터 감지된 신호를 뇌로 보내주는 시신경 다발이에요. 그런데 저런 시신경들이 앞으로 나오니까 뇌로 전달이 되려면 어떤 구멍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멍이 4번이다. 그래서 저렇게 모여서 다발 형태로 안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는 시세포가 없어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을 우리는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를 해요. 척추동물들은 다 저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앞에 나와 있고 시신경은 뒤에 있죠. 2번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발을 지어가지고 뇌로 갈 때 블라인드 스팟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마치 백 일루미네이티드 시모스처럼 가려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눈의 구조는 문어나 갑오징어의 눈이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감도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저런 구조로부터 우리가 후방 조사식 그 시모스 센서의 설계에 저런 아이디어들이 적용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눈으로 저 고양이를 보게 되면 망막에 맺어지는 고양이는 뒤집혀서 맺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상이 뒤집힌 것도 아닐 텐데 왜 우리 눈은 저렇게 보는 걸 뒤집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렌즈로부터 상이 어떻게 맺혀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을 맺는 장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현미경인데요. 안톤판 레이오의 흑이 최초로 발명한 현미경은 오른쪽 그림같이 생겼어요. 저거 뭐 문고리처럼 생겼는데 저게 무슨 현미경인가요? 대물렌즈 한 개로 구성된 현미경이라는 것이죠. 저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기포가 없이 깨끗한 유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영역으로만 깔끔하게 연마된 그런 렌즈를 사용하면 현미경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현미경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망원경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과정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저렇게 대물렌즈 한 개로 구성된 저런 현미경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는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물렌즈 하나를 투명한 유리 위에 얹어놓은 거죠. 그래서 저 유리 밑에 뭔가 볼 걸 갖다 놓는다 그러면 현미경처럼 동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저 대물렌즈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요거는 CD, DVD의 그 픽업 부분인데요. 확대돼서 보면 저기 렌즈가 있죠. 저게 굉장히 훌륭한 현미경 렌즈예요. 그래서 저 렌즈를 이용해서 현미경을 만들 건데요. 일단 저는 슬라이드 글래스 투명한 유리죠. 저 유리를 놓고 저 DVD에서 떼어낸 렌즈를 이렇게 얹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현미경 완성. 자, 그럼 이 현미경을 가지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스마트폰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LCD, 리퀴드 크리스탈 방식으로 동작하는 스마트폰을 볼 거예요. 이건 대략 10년 전에 내가 쓰던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의 저 시계 아이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적당히 렌즈의 위치를 아이콘 위로 올리고요.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초점을 맞춘다는 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데요. 자, 벌써 어느 정도 현미경처럼 동작을 하죠. 자, 가까이 놓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 리퀴드 크리스탈은 RGB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 위에 보면 뭔가 주황색의 띠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아이폰의 시계 아이콘은 저렇게 바늘이 움직이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밑에 있는 저 검은 부분은 시계 바늘이에요. 자, 그래서 픽셀들만 보기 위해서 저렇게 위로 위치를 바꿔놓고 초점 좀 잘 맞춰볼게요. 초점이 잘 안 맞는데요. 이 이유는 지금 카메라 렌즈하고 현미경 렌즈가 정확히 수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정렬을 좀 잘 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정밀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옛날 아이폰이기 때문에 LCD를 사용했고요. 2017년부터 아이폰은 아몰레드,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OLED 그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죠. OLED 디스플레이가 어떤 모양의 픽셀을 가졌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 2010년도에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S1이에요. 저렇게 RGB, LED들이 저런 모양으로 돼 있죠. 아까 봤던 LCD하고는 픽셀이 전혀 다른 모양인데 훨씬 선명하게 빛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직접 빛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거는 갤럭시 S1이고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갤럭시 24, 25, 울트라 이런 버전의 그 픽셀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아몰레드 방식이고요. 아마 저거가 같은 패널을 아이폰에서도 쓰니까 아이폰의 픽셀도 저런 모양이겠죠. 10년 전에 나왔던 픽셀하고는 구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좀 다른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출되는 비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픽셀의 모양들을 저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한 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OLED 방식의 저런 그 패널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퀀텀 방식의 나노 LED 같은 경우가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더 선명한 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지금 사용되는 저 아몰레드 패널은 조만간 또 다른 방식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현미경의 실제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미경의 구조는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파트 3개만 꼽아본다라고 그러면 조명장치, 대물렌즈, 맨 위에 있는 저반렌즈예요. 셋 다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다만 방금 전에 본 실험에서는 굉장히 쉽게 현미경이 구성이 됐는데요. 대물렌즈 한 개만 가지고 구성을 했죠. 왜 그런가 하면 보려고 하는 것이 직접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 패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장치가 따로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반렌즈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물렌즈 하나만 가지고 관찰을 할 수가 있었다. 실제 현미경은 저런 조명장치, 대물렌즈, 저반렌즈 외에도 상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터라든지 또 다른 보조적인 조명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현미경의 분해능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학 현미경,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보는 현미경은 대략 조명 강원 파장의 절반 정도 크기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작은 경우는 회절 한계라고 하는 분해능 한계 때문에 보이질 않게 되는데요. 그런 분해능 한계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면 파장이 더 짧은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게 되면 저렇게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보이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경이 대략 100나노 정도가 되는데요. 그 100나노 정도가 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니까 해당도는 그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1나노미터에 해당도로 봅니다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게 될 거예요. 다만 전자현미경은 색깔이 없겠죠. 저 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에 대한 관념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전자현미경 사진의 색은 나중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적당한 색깔을 체득을 한 결과지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저렇게 색이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망원경으로 가봅시다. 갈릴레오나 케플러에 의해서 망원경이 개발된 이후로, 발명된 이후로는 모두 망원경을 이용해서 천체 관측을 하게 되었는데요. 갈릴레오가 이런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측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망원경으로 목성을 찍게 되면 저렇게 여러 개의 달이 보이기도 하고 목성의 띠가 보이기도 해요. 보통 렌즈를 이용하는 망원경을 굴절식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갈릴레오식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은 저렇게 캐리비안 해적에서 나오는 저런 해적식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레오식 망원경이에요. 구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무언가 보려고 하는 쪽에 있는 렌즈는 볼록 렌즈고요. 눈 쪽에 있는 저반 렌즈는 오목 렌즈로 된 이런 구조의 망원경을 갈릴레오식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실제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한번 보죠. 저렇게 대물 렌즈가 볼록 렌즈, 저반 렌즈가 오목 렌즈인 경우인데요. 저 앞에 볼록 렌즈가 있고요. 카메라 쪽에 오목 렌즈가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고양이가 확대돼서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어때요? 멀리 있는 것보다 조금 커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케플러식 망원경을 보죠. 케플러식 망원경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물체 쪽에 있는 대물 렌즈도 볼록 렌즈고 눈 쪽에 있는 저반 렌즈도 볼록 렌즈인 게 특징이에요. 배율이 상당히 높고 시야각이 넓은 게 특징인데요. 보통 배율이 높다라고 하니까 엄청 배율이 높은 천체 망원경 같은 것만 케플러식으로 만드는 줄 아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내가 공영 관람이나 아니면 먼 곳에 있는 것들을 넓은 시야로 볼 때 사용하는 4배짜리 쌍안경이거든요. 실제 크기는 담배값보다 작아요. 근데 저런 망원경이 배율이 4배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케플러식 망원경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배율이 낮은 망원경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한번 봅시다. 저 멀리 있는 고양이가 앞에 있는 볼록 렌즈 그리고 저반 렌즈 쪽에 있는 볼록 렌즈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굉장히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만 저 멀리 있는 고양이가 확대돼서 보이면서 저렇게 뒤집혀 보이게 돼요. 이것이 케플러식 망원경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갈릴레오식 망원경하고 케플러식 망원경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왼쪽은 갈릴레오식 망원경이에요. 고양이가 뒤집혀 보이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저반 렌즈가 오목 렌즈이기 때문에 대물 렌즈가 축소돼서 보이죠. 그래서 상이 굉장히 좁은 시야각으로 보인다는 게 단점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케플러식 망원경은 어떤가요? 저반 렌즈가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대물 렌즈 전체가 저 저반 렌즈 전체를 채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이 상당히 밝고 시야각이 넓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상이 뒤집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은요, 천체 망원경으로 사용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상이 뒤집혀 보이든 어쩌든 뭐 하늘에 있는 별을 보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망원경을 지장 망원경, 우리가 지상에 있는 새를 관찰한다든지 멀리 있는 공룡을 관찰할 때는 이런 뒤집히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상으로 보기에는 케플러식 망원경과 같이 뒤집히지가 않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자, 저는 프리즘을 사용을 했죠. 프리즘을 사용을 해서 저 대물 렌즈 저 멀리 있는 고양이를 본 건데 고양이도 뒤집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프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이 뒤집혀 보이네요. 그래서 저렇게 보게 되면 고양이가 바로 보이죠. 상하자가 뒤집힌 거죠.
자, 방금 전에 봤던 프리즘은 맨 왼쪽에 있는 프리즘인데요. 윗부분이 지붕처럼 저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저런 것을 루프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루프 프리즘의 경우에는 보는 각도가 90도로 저렇게 꺾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의 망원경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잔망경 같은 구조에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자로 된 쌍안경이나 필드스코프라고 해서 한눈으로 보는 망원경의 경우에는 케플러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프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중간에 있는 경우가 슈미트 페칸 프리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루프 프리즘이에요. 슈미트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상하좌우로 꺾어주는데 저 슈미트 프리즘은 45도로 상이 꺾이기 때문에 하프 펜타 프리즘이라는 걸 다시 써가지고 일직선으로 상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 왼쪽 위에 있는 것 같은 저반 렌즈하고 대물 렌즈가 일자로 배치되어 있는 저런 형태의 쌍안경에는 또는 필드스코프에는 슈미트 페칸 프리즘이라고 하는 형태의 프리즘이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90도 프리즘 두 개를 저렇게 써서 두 개의 프리즘을 90도 각도로 배열을 해놨죠. 그래서 상하 좌우를 한 번씩 뒤집어줘요. 이런 프리즘 구조를 포로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쌍안경 중에 저렇게 대물 렌즈가 옆으로 퍼져 있는 디자인으로 된 쌍안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포로 프리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은 걸까요? 중간에 있는 루프 프리즘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요. 저것은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 슈미트 페칸 방식을 쓰고 좀 구경이 큰 경우에는 아비케닉 프리즘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프리즘 가공 비용이라든지 특히 정렬 공차가 아주 엄격해서 잘 만들어야 돼요. 정렬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지는 문제가 있어요. 다만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루프 프리즘 방식이 포로 프리즘보다 비싼 경향이 있고요. 포로 프리즘의 경우에는 구조도 단순하고 상이 굉장히 밝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저렇게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입체감 있게 보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부피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포로 프리즘 방식이 좀 좋은 그런 점들이 있고요. 하지만 잘 만드는 또 루프 프리즘 쌍안경은 포로 프리즘 쌍안경만큼이나 또 밝고 선명한 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성능이 더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구경의 쌍안경의 경우에는 포로 프리즘 방식이 좀 유리한 게 있고요. 소구경의 쌍안경의 경우에는 포로 프리즘 방식, 루프 프리즘 방식 둘 다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렌즈를 이용하는 망원경의 경우에는 대형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체 망원경을 쓴다라고 하면 아주 약간 별로 고통 오는 빛을 봐야 되는데 저렇게 렌즈로 만들게 되면 상이 너무 어둡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크게 만들다 보니까 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직경이 1m, 2m 이런 렌즈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 무거워지고 엄청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또 이런 렌즈를 통과하면서는 분산, 디스퍼션이라고 하는 게 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상이 무지개 빛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사식 망원경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렌즈 대신 거울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리안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목 거울 두 개를 사용해요. 오른쪽에 있는 건 뉴턴 방식인데요. 오목 거울인 대물 렌즈를 사용하면서 상을 옆으로 빼는 방식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카드그레인 방식인데요.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 두 개를 사용하면서 중심으로 빛을 빼요. 이것은 오목한 거울에서 생기는 수차, 그러니까 상의 왜곡과 볼록한 거울에서 생기는 상의 수차, 상의 왜곡을 서로 상쇄할 수 있다는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울에서 생기는 그 왜곡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저 망원경에 빛이 들어가는 부분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뭔가 중간에 동그란 게 있고 그 주변으로 투명하지만 유리판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난시인 학생들은 도수가 없지만 뭔가 그 상이 찌그러지는 걸 보정하는 그런 안경알을 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보정판을 앞에 둔 망원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정판을 슈미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슈미트 보정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세그레인 방식의 반사 망원경에 슈미트 플레이트를 첨가한 저런 망원경을 슈미트 카세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망원경이 보통 개인용으로 취미로 하늘을 관측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반사식 망원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의 경우에는 규모가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GMT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는데요.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의 약자예요. 2029년에 완성될 예정이고요. 8.7m짜리 거울 7개를 사용을 해서 저렇게 벌집 구조로 만들게 되는데 전체 직경은 대략 25.5m, 30m에 육박하는 대형 망원경이에요. 위치는 칠레에 있는 안데스 산맥의 어느 그 산꼭대기에다가 설치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이 가장 그 별을 관측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원경은 다국적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천문연구원도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항우연이나 천문연구원에서는 저 거울을 만들었을 때 그 거울 표면이 잘 만들어졌나요? 이런 것을 검사하는 그런 과정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실제 천문연구원에 계신 분으로부터 듣긴 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다음은 역시 안데스산 꼭대기에 있는 ELT라고 하는 망원경인데요. 저 ELT를 그냥 번역하면 엄청 큰 망원경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2025년 완성이고 지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 이미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망원경은 직경이 더 크죠. 그래서 39.3m인데 GMT하고 다른 거는 작은 거울들을 벌집 구조로 쭉 배열을 해가지고 저 정도 직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망원경도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EU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에서 그 추진한 그런 프로젝트로 만든 망원경이다. 실제 설치된 지는 꽤 오래된 망원경인데요. 하와이에 있는 천문대에 있는 텔레스코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망원경 중에 하나예요. 쌍둥이 망원경으로 유명한데요. 이 망원경은 어댑티브 옵틱스, 쉽게 얘기하면 적응광학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한 망원경이에요. 적응광학 기술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변 노이즈가 없게 들리죠. 똑같은 원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공기의 흔들림 때문에 상이 흐려지는 것을 보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원리는 노이즈 캔슬링하고 똑같이 반대 위상의 노이즈를 만들어서 섞어주는 방식인데요. 저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세 그림을 보면 그런 어떤 노이즈 때문에 맨 왼쪽에 있는 A 그림은 보통의 망원경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그런 노이즈를 피해서 우주에 설치한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고요. 그런데 저런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하면 우주 망원경보다도 오히려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망원경의 직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훨씬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지상에서 보는데도 토성이나 목성이 저렇게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한다는 건 아무래도 보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공기의 흔들림으로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공기의 흔들림이 없는 곳으로 망원경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거울 지점이 2.4m인 대표적인 우주 망원경인데 1990년에 디스커버리오에 실려서 발사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 궤도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 왼쪽 사진인데 저렇게 흐릿하게 나오는 것이죠.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구나.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욕도 엄청 먹었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저렇게 나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로 들어가는 부분에 보정판을 하나만 끼워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근시나 원시로 보이는 사람이 안경 쓰면 잘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주조종사가 저 수리하는 과정을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후에 다시 우주왕복선을 타고 가서 궤도에 들어가서 저 망원경을 수리를 했는데요. 그 수리를 하고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에요. 좀 선명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이후로 허블 망원경은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 중에 유명한 사진 두 장을 꼽으라고 하면 왼쪽 사진이 있어요. 저것은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천문학계에 큰 충격을 주게 된 사진인데요. 딥필드 이미지라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향해서 노출 시간을 길게 한번 찍어본 거죠. 찍어봤더니 저렇게 많이 뭔가 찍혔는데 저게 별이 아니고요. 다 은하예요. 그러니까 저 점 하나하나가 대략 별 4억 개 이상. 보통 은하 하나에는 별이 2억 5천 개에서 4억 개, 그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얼마나 많은 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이 찍히고 우주에 대한 모델에도 큰 추정이 가해지게 되고 저 이후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케플러 우주 망원경처럼 지구형 행성 탐사가 목적인 그런 망원경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망원경들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오른쪽을 보면 ELT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GMT가 있죠. 그 두 개의 망원경하고 농구 코트를 비교를 해보면 망원경의 거울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왼쪽 아래를 보면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있어요. 2.7m가 가까이 있죠. 그리고 위에 케플러가 있는데 맨 왼쪽에 보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저것이 21년도에 발사된 우주 망원경이다. 자, 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빛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전파를 이용하는 망원경도 망원경으로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구 곳곳에 있는 망원경들을 다 연결을 해서 텔레스코프 어레이, 그러니까 망원경 배열을 만들게 되면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처럼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망원경을 운영을 해서 최초의 블랙홀을 찍었다라고 하는 저런 영상을 얻기도 하고요. 이런 전파 망원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하면 좀 특수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상이죠. 이것은 집에서 쓰는 리모컨이에요. 보통 리모컨에서 나오는 적외선은 보통의 카메라에도 찍히지만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방금 전에 까맣게 보였던 부분이 투명하게 보이나요? 이게 워낙 옛날 적외선 카메라다 보니까 동영상은 해상도가 좀 낮은데요. 이것을 그냥 정지 화상으로 찍어서 500만 원 선으로 찍어봤어요. 뭐가 다른가요? 왼쪽은 적외선 모드로 찍은 거고 오른쪽은 가시광 모드로 찍은 건데요. 가시광 모드로 찍었을 때 불투명한 시커먼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적외선 모드로 봤을 때 완전 투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리모컨 중에 앞부분에 저렇게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리모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리모컨들이 내부에서 적외선이 나가도 리모컨이 동작을 하는데 적외선 입장에서는 왼쪽처럼 투명한 플라스틱처럼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시광 영역으로만 보던 풍경을 적외선이나 자외선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자외선 파장으로 찍은 목성의 이미지고요. 역시 자외선으로 찍은 토성의 이미지예요. 이것은 적외선으로 찍은 안드로메다 성운인데요. 가시광으로 찍은 거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다만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원래는 색이 없죠. 색이 없다 보니까 그 적외선 파장에 대응하는 색깔을 저렇게 지정을 해서 매핑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보인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그 가시광 파장의 배수 관계를 고려해서 색을 지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색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 저런 색으로 보일 가능성은 높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외선으로 찍은 이미지들, 적외선으로 우주를 찍는 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걸 보내게 되는데요. 2022년 12월에 발사 성공을 했고요. 이 망원경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리가미 방식, 그러니까 접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우주를 보냈어요. 우주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뭐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저 노란색으로 된 게 반사경이고요. 그 아래는 태양으로 오는 빛을 차폐해주는 차폐막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적외선 망원경인데요. 적외선 망원경은 적외선 센서로 사진을 찍겠죠. 근데 적외선 센서가 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영하 200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차폐해주는 장치들이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센서나 컨트롤러들이 저렇게 장착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어떤 파장의 빛을 이용하나요? 측정 스펙트럼 범위가 600나노에서 28,500나노미터 정도까지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은 빨간색 영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외선, 근적외선부터 중적외선까지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왜 이 망원경은 적외선을 촬영하려고 하는 걸까요? 허블 망원경이 딥필드 이미지를 찍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멀리 있는 우주거든요. 근데 우주가 팽창을 하면 멀리 있는 우주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하면서 팽창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주는 도플러 효과,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빨간색 쪽으로 색이 편이가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우주일수록 더 빨리 후퇴를 하기 때문에 그 적색 편이가 더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적색 편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적외선 영역까지도 편이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더 멀리 있는 우주를 보고 싶다라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딥필드 이미지를 제일 먼저 찍어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진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처음 찍었던 딥필드 이미지고요. 똑같은 위치를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찍은 딥필드 이미지가 왼쪽 사진이에요. NIR 카메라니까 니어 인프라레드 근적외선 사진이 되겠죠. 이 외에도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태양계가 아닌 다른 태양계에 속한 행성을 최초로 직접 그 행성을 찍은 사진이에요. 원리는 그 밝은 항성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항성의 밝은 빛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찍히거든요. 근데 이 망원경은 그 항성의 빛을 가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밑에 있는 사진 별표에 있는 부분이 항성이 있는 위치인데 고기를 가려놓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찍힌 거죠. 같은 행성들을 각각 다른 파장의 빛으로 찍은 건데요. 그래서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인데 사실 다 적외선이니까. 근데 적외선 중에서도 조금 파장이 짧은 쪽이 보라색, 긴 쪽이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표시를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진이죠. 이 외에도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볼 망원경은 스피어엑스라고 하는 망원경인데요.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큰 반사경을 달고 올라가서 아주 높은 배율로 우주를 본다라고 하면, 배율이 높아진다는 건 좁은 영역을 본다는 거겠죠. 근데 이 스피어엑스는 비교적 넓은 영역을 보면서 분광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 우주에 대한 3차원 지도 작성이 임무예요. 이 망원경은 우리나라 천문연구원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망원경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발사가 지연되다가 2025년 3월 11일에 발사가 성공을 했고 지금은 임무 수행 중이죠. 자, 이 망원경이 또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또 우리한테 알려질지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광학은 크게 결산광학, 비결산광학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결산광학은 빛을 이용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목적인 광학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현미경, 망원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메라의 렌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결산광학이겠죠. 비결산광학은 영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광학 분야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조명광학계를 들면 되겠죠. 결상이든 비결상이든 빛을 취급하는 방법은 대부분 광선으로 취급하는 걸로 충분해요. 굉장히 쉽죠. 다만 어떤 특별한 목적, 뭐 효율이라든지 뭐 간접이나 회전 효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파동적 성질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입자적 성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빛을 이용해서 관측 또는 관찰하는 대표적인 광학기로는 현미경, 망원경이 있는데요. 현미경 같은 경우는 보통 회절 때문에 일어나는 분해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대략 빛의 파장의 절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파란색이나 보라색 빛을 이용한다 보면 0.000 200나노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현대적인 광학 기술로는 회전 한계를 좀 넘어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접장 광학, 니어필드 옵틱스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10나노 이하까지도 광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이 가능한데요. 다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전자현미경 같이 전혀 다른 어떤 소스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개발이 돼 있다. 망원경의 경우에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또 확대해서 보는 것이죠. 렌즈를 이용한 불절시, 거울을 이용한 반사식이 있는데, 천문대에서 사용할 정도의 큰 규모는 유리로 만드는, 렌즈로 만드는 경우에는 너무 만들기도 어렵고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거울로 만들고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지금 30m를 넘는 직경을 갖는 그런 반사경들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크게 만들면 해상도도 높아지고 굉장히 밝은 상을 얻을 수 있긴 한데, 여전히 대기의 흐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망원경을 우주로 올리기도 하는데요. 우주 망원경들은 가시광선으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자외선이나 적외선 또는 엑스레이, 감마선까지도 아주 다양한 파장으로 관측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것들은 각각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들을 얻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빛을 이용한 관측 방법 그리고 관측 사례 같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려웠겠죠. 그래서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